타이머로 27분을 맞춰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정책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특히 이제 농촌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 또 사회 정책이기도 하고 공간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어떻게 보면 사실 토론회라기보다는 우리의 이해를 좀 도모하는 학습회 성격 그리고 같이 의견을 모으는 그런 뒷담의 성격이 좀 있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다 되는데 이렇게 되네요. 예.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아서 제 호흡이 좀 빨라질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자료에 있으니 그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왼쪽은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위기 지수를 측정한 지도입니다. 갈수록 빨간색이 많아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지방이 이대로 가면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오늘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느냐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을 우리가 해야 단순하게 인구의 문제로 지방소멸 위기의 문제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주제하고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경제가 침체가 되었고 지역의 이 농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실패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 시장도 실패가 됐죠. 사람이 살기 어려우니 도시로 사람이 떠나고 그나마 없는 지역에서 예전에는 그나마 갖추었던 우리의 그 생활 서비스, 이른바 삶의 질과 관련된 인프라도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혹은 경제적인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농촌 지역은 계속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자들은 시장 실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야흐로 농촌 지역은 삶의 질 시장 실패가 일상화된 지역이고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촌 지역은 우리의 생활 서비스, 삶의 질과 관련된 시장 있잖아요. 시장이 서지 않는 지역이 됐다. 시장이 부재한 영역이 됐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음력에 5일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장이 서지 않는 상황이 우리 농촌 지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농촌 지역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농촌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민의 8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해가 갈수록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기 출산율이 0.6 후반대까지 떨어졌고 어쨌든 학기 출산율은 갈수록 지금 현재가 바닥을 찍었느냐 어쨌든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인구 절벽 시대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 나가야 될까? 지금 당장 출산책을 쓴다고 해도 인구의 증가는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된다면 축소사회, 이른바 축소사회 시대에 우리가 농촌 지역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안을 우리 스스로 묻고 이것이 국가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같이 소비가 이덕이라고 하는 이른바 생산소비의 구조로 지금의 이 인구 감소의 문제를 바라보는 한 지역 주민들은 열애 아니면 2등 국민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비판적 사회학자인 우치다 다스루 선생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도시와 농촌이 먹거리를 매개로 서로 연대하고 융합하고 상생하는 전략을 짜야 할 것이고 차제에 국가는 예전의 개발과 성장 중심의 시점의 개발 전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채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에 앞서서 일본의 오다기리 토쿠미 선생은 일본의 지방소멸 논의가 한참 진행될 때 지역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것이지 지방소멸이 가지는 이런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 심각히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의 통폐합, 뭐 이런 자연적인 인구 감소의 문제에는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농촌 지역이 살아남아 갈 세 가지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지역의 생활의 잣대를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긍심, 우리 지역의 역사, 이거를 우리가 탄탄하게 만들어가자. 두 번째로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그동안 얘기했었던 이른바 지역 순환 경제로 지역 경제를 외부 의존형으로 에서 벗어나서 외부의 충격에서도 그나마 이 피해가 적은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들어가자. 이게 이제 로컬 푸드, 로컬 관광, 지역 법인 기업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역설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농촌의 사회 서비스, 농촌 지역의 문제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이런 생활 돌봄 서비스, 사회복지 망들을 특정한 지역이 어려우면 옆 지역과 연계해서 그거를 오다기리 선생은 광역 단위 소프트 체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생활 돌봄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꼬리표 달린 보조금이 아니라 교부금을 늘려야 할 것 그리고 사업을 지원해주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지원해주는 보조인 정책을 강조할 것 그리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지역사회의 공동체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주민 조직 등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드릴 말씀은 이러한 배경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농촌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둘째는 농촌 지역의 공간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올해 8월 17일 날 국회가 제정한 이른바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사회 서비스 문제에 대한 새로운 활로가 열렸다. 그리고 올 3월에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피폐해진 농촌의 공간 구조를 우리가 재생의 관점에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정책적 수단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법률이 만들어지고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이 전북자치도와 전라남도와 같이 농촌 지역에 있는 우리 활동가 주체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농촌 생활돌봄 왜 필요한가입니다. 왼쪽에 저 홍반장 영화 포스터를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 김주혁 배우가 가수 엄정화와 함께 어촌마을에서 일어나는 이 일입니다. 어촌마을에 사람이 없으니 홍반장이 어느 날은 짜장면 배달하고 어느 날은 택배하고 어느 날은 슈퍼마켓 캐시어도 하고 어느 날은 그 부동산도 하고 어느 날은 페인트도 칠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역에 사람이 없으니까 홍반장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일들을 나서서 도와줍니다. 오른쪽 저거는 JTBC에서 리메이크한 갯마을 차차차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농촌 지역에 사람이 없고 생활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에 중요한 힌트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생활 돌봄 우리가 갖추자라는 거죠. 농촌 지역의 생활 돌봄은 정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회복지학자들은 미충족 돌봄이라고 합니다. 미충족 돌봄이 무엇이냐? 이런 거죠. 장을 보고 싶은데 읍내에 버스가 없다.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혼자 고독하고 외롭다. 이 스마트폰을 내가 어떻게 쓰고 싶은데 쓸 줄 모른다. 전등이 나갔는데 전등을 가려고 하면 내가 낙상사고를 당할 것 같다.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생활 서비스들이 농촌 지역에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는 밑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아니면 장기 요양 등급자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를 못합니다. 또 내가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을 시장에서 아까 시장 실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를 돈을 주고 사오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촌 지역에 있는 고령자의 대부분들은
장기 요양 등급자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입니다. 심지어 다문화 배경의 이런 다문화 가족들도 취약계층입니다. 귀촌자 취약계층이죠.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귀농자가 귀농을 해서 돈을 샀는데 땅을 판 사람이 물꼬도 안 알려줘서 관정을 팠더니 나중에 물꼬가 저기 있는 걸 알게 됐더라. 사회적 관계의 망에서 최악인 거죠. 이런 등등의 이거를 생활돌봄 서비스로 공급을 하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보기, 대행부터 스마트폰 사용, 버스 예매, 병원, 동행, 가전제품 등등 이런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왕을 만들자. 그리고 이런 것은 과거의 공적 구조와 같이 대상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몸만 건강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귀촌자나 지역의 이장님들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제도화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공동체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이런 공동체 조직에게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 사람과 함께 이런 생활 돌봄에 필요한 것들을 서비스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구상을 한 겁니다. 이걸 2019년 우리 전북자치도가 최초의 이슈 브리핑을 내고 농식품부 농촌사회과와 함께 정책으로 만들어낸 게 오늘 말씀드릴 그 농촌 생활돌봄 공동체 그 사업입니다. 전라북도가 먼저 시작을 한 거죠. 이러한 내용 등이 2019년도 이슈 제기하고 농식품부 삶의질위원회 제기가 되고 다행히도 농촌사회서비스과가 이 내용을 받아서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부로 이렇게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정책을 꾸리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슈를 제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책 실패입니다. 이게 시장 실패입니다. 정책은 사각지대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정책이 있는 한 사각지대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은 타겟팅을 해서 해주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 사람은 2등 국민이에요? 등의 국민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시장에서 살 수 없는 것은 농촌지역에 집에 금송아지가 있고 금덩어리가 있어도 내가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전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 있는 이것을 공동체 방식의 이런 돌봄 서비스로 만들어가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건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농촌 지역의 돌봄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농식품부가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이렇게 사회적 농업 정책에 덧붙여서 이렇게 작년까지 지역 서비스 공동체가 정책 사업 명의였는데 올해부터 농촌 주민 생활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정책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NPO 조직, 협동조합 등에게 농촌 이런 생활돌봄 관장의 인건비와 생활돌봄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경비를 1년에 9천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촌 지역의 생활돌봄 서비스 정의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장보기부터 병원 동행까지 이렇게 농식품부는 제시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농촌 주민 생활돌봄 서비스 공동체가 30개 작년 말까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사회적 농장이란 무엇이다든지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 한 개의 조직에 5년 동안 9천만 원씩 4억 5천이면 어느 한 읍면에 생활돌봄을 기획하고 찾아내고 다른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자원하고 연계하는 그런 일들에 충분합니다. 전라북도에는 이렇게 많이 사회적 농업과 생활돌봄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전북자치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관련된 이런 사업 지침은 시장관계사 여러분들 자료로 참조해 주시고요. 농식품부가 이렇게 생활돌봄 공동체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전북자치도는 농촌 활력과에서 지방소별 대응기금으로 약칭 읍면 생생마을관리소 사업을 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찾아가는 농촌사회 서비스 지원 사업. 2년간 거기에 돌봄받는 코디네이터에게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이 코디네이터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 돌봄을 찾아내고 조직자와 연결하고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활력화가 전국적으로 우리 전북자치도가 아주 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우리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일자리 일거리 은행하고 덧붙여서 이렇게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활돌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그런 찾아가는 운명생생마을관리소 사례니까 자료로 보시고요. 이걸 이렇게 했더니 충북 진천의 사례인데요. 이렇게 생활돌봄하는 인력이 들어가서 어르신들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줬더니 과거에는 걱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가 60%가 안 됐는데 8%가 되고요. 특히 일생생활이 곤란할 때 부탁할 사람이 있다라는 사람이 45%밖에 안 됐는데 62%로 늘어갔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 취약계층의 자존감을 높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 예산의 이런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학자들은 강조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법률 명칭이 긴데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법률, 약칭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법률,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법률 제정의 문제의식은 밑에 있는 요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촌 지역에는 삶의 질과 관련된 시장이 서지 않는다. 시장 실패. 정부가 아무리 복지 예산을 늘려도 사각지대에 취약계층이 많은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 실패.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주체와 조직이 농촌 지역에는 더 없다. 그러니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런 서비스 주체를 육성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법률의 내용을 놓고 보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농촌 주민들이 이렇게 생활돌봄 서비스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교육훈련기관은 아마 우리 전북자치도가 지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작년, 재작년부터 농식품부로부터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지금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고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교육훈련이 전국 단위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 서비스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특화된 서비스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지원기관, 광역 기초 단위 지원기관을 중간지원 종직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추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 공동체 지정은 이 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시군에서 정말 행정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법률을 활용을 해서 농촌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 지원기관은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했습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이 올해부터 지정 기타 방식이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실에 독거노인이 많아요. 임실군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지원기관이 있어요. 이 지원기관이 기부금품을 모집을 해요. 프로젝트 방식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요. 이 사업을 가지고 거기다가 도시락 배달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대단히 돈은 많지는 않지만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국가와 자치단체가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정부의 재정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협약을 아마 반드시 체결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법률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에 3개년 계획 수립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도, 시군도 이 계획을 내년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 주체, 지역에 이 법률이 없어도 여러 지역에서 우수한 선도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실행 주체를 육성해가는 역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기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실천활동 촉진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동영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KBS 전주 KBS 김종원 기자와 함께 4회에 걸친 기획 보도 시리즈를 했는데 2개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들은 살아온 마을과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지만 외롭고 불편해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촌에서 최소한의 상위 서비스를 스스로 충족시켜 소멸에 대응하려는 노력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주민들의 힘을 모아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을 하는 농촌을 찾아갔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스한 불빛이 캄캄했던 방 안을 환하게 밝힙니다. 전등이 없던 방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복지활동가가 전선을 연결해 불을 밝혔습니다. 60년 넘은 오래된 집이라 숨을 곳이 많지만 혼자 살며 엄두를 못 내던 80대 할머니 얼굴도 환해집니다. 불편한 삶까지 저 그래도 저쪽이 것이다고만 생각이 들면서 좋아하고 어떻게 가마를 가는데 등이 나오네. 농촌마을 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이 붓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농사일하며 틈틈이 매주 한 번씩 모여 마음도 가다듬고 이웃들 안부도 확인합니다.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시간도 보내고 또 수련도 하고 또 글씨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시를 읽고 쓰는 문학교실,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주는 생활교실도 농촌 노인들에게 인기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집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수리, 구술을 하고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노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식사를 하도록 준비하는 일을 모두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맡아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주민 130여 명이 모여 농촌 노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돌봄 활동을 마을에서 스스로 하자며 창립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다시피 있는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같이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또 더불어 살고 나 혼자가 아닌 여럿이 같이 사는 정부도 농촌 지역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려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0만 명 남짓한 우리나라 농가 인구 중 절반이 65살 이상 노인이고 그 비율은 빠르게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농촌에서 최소한의 상위 서비스를 스스로 충족시켜 요거는 우리 전북자치도의 생생마을관리소 그 사례입니다.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편한 이웃들을 돌보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 활동을 살펴봅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 거실에서 육아를 하는 김현순 할머니. 시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름에 한 번 찾아오는 복지활동가와 함께 영상으로 배웁니다. 건강도 챙기고 외로움도 덜 수 있어 좋습니다. 늙었다고 그냥 거실이 아프고 이렇게 오셔서 방문하시면 활기차게 활력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을 회당에 모인 할머니들이 흥겹게 숟가락 장단을 맞춥니다.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농촌 마을에 자격증이 있는 강사가 찾아가 원예, 공예, 음악 등을 강습합니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좀 일자리 좀 더 많이 주셨습니다. 모두 지역 서비스 공동체인 생생마을관리소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돌봄이나 문화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제공하려는 시도입니다. 반찬을 배달하고 이불 세탁을 대신 해주는 등
농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분들을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찾아서 그분들을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 지원 사업, 전북에서는 찾아가는 농촌 사회 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채워주는 조직들이 더 늘어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두 개가 더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생활돌봄 경제사회 서비스와 관련돼서 여러 또 다른 지역 사례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자료로 보시고요. 이제 공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활 서비스 하다 갑자기 공간인데 이게 이질적인 게 절대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이제 농촌 공간 계획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사실 사전적인 논의가 있었고, 법률이 올 3월에 시행이 됐는데,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촌 공간을 재구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 방침을 10년, 5개년마다 재검토해서 수정 계획 이렇게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의 특화 지구를 지정을 하는데 이 안에는 뭐 마을 보호 지구부터 재생 에너지 지구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 협약을 국가와 지자체가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촌 협약과 관련된 내용 등이 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촌 공간정책 심의기구 지원기관들을 이렇게 도와 시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이 공간계획의 전체적인 위계는 국토계획하고 매칭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 농촌 지역의 공간 계획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 블랭크 사각지대에 사실 있었는데, 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농식품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더욱더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저런 농촌 공간 정비 계획,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농촌 공간 전략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저렇게 합쳐져서 이 농촌 공간 계획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도와 시군에게 이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농촌협약의 지원 범위가 이 공간 계획 안에 저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자료로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이러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부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기본 방침, 27분이 다 됐네요. 그 방침을 확정을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농촌 공간을 재구조하겠다, 주거 정비를 하겠다, 생활 서비스 하겠다, 경제 일자리, 경관 환경, 공동체 활력, 6가지고 그거에 따른 추진 체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경제사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10년 단위 계획, 5년 단위 계획인데 앞서서 경제사회 서비스는 3년 단위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째,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거에는 이렇게 점 단위로 있는데 이거를 면 단위로 이렇게 엮어서 하겠다. 그래서 농촌 특화지구를 이렇게 좀 조닝을 하겠다. 그래서 축산지구는 축산지구대로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호지구는 환경보호지구대로 이렇게 모을 수 있고, 에너지지구도 뭐 만들 수 있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공간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조닝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러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주민이 협정을 맺고 협약을 통해서 해가는 겁니다. 기존의 시설을 뭐 이전할 때 일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정책 수단이 아마 동원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 등은 그러한 농촌 특화지구를 이렇게 마을 단위, 읍면 단위에서 어떻게 이게 조닝이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료로 참조해 보시고요. 이제 요거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충남에 있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7개 특화지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은 그 중에 5개 지구만 이렇게 조닝을 하겠다. 축사는 이쪽에 몰고, 여기는 융복합 산업지구로 하고, 여기는 농촌 산업지구로 하고, 여기는 재생에너지지구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간을
제대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그 거점과 하위 거점, 뭐 중위 거점 이렇게 연결해서 통합 지원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비 정지 여건입니다. 중심지로 기능하는 기존 마을을 중심으로 배후 마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마을의 이런 공간의 연결 구조를 잘 짜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의 균형 비춘을 위한 이런 조건을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빈집, 유유시설 정비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서비스로 넘어가면 이렇게 읍면 중심지, 시군 중심지와 함께 필수 서비스 공급 거점, 연계망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 ICT 기술을 동원해서 새로운 서비스 전달 모델도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주민이 공동체 방식으로 이거를 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및 일자리. 이거는 뭐 예전에 우리 6차 산업화, 농촌 융복화 사업 그거랑 같고요. 그 다음에 경과 및 환경 보존도 뭐 그런 내용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강조된 게 공동체 관련 활성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인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도와 시군에 이렇게 전담조직 지원기관을 두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기존의 우리 전북자치도의 경우 14개 시군 모두에 있는 예를 들어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이제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을 아마 수임받아서 운영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에 무엇을 준비할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의 사이즈를 놓고 보면 이게 큽니다. 10년 단위 계획이고 영역이 이렇게 다 공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당장 이제 8월에 시행이 될 이 사회 서비스 법률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안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법률을 우리가 놓고 같이 계획을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짜가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낯섭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줄 지원 조직의 역할, 활동가의 역할, 행정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역할이 있어야 주민들이 가진 역량을 10분 발휘해서 우리가 조직도 만들고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한 거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기관, 사회복지 관련된 자원들을 우리가 긁어 모아서 우리가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은 이제 법률이 시행이 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농식품부가 지정한 현행 주민생활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기존의 주민생활 공동체로 지정은 되진 않았으나 아까 백운 사회적 협동조합처럼 백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올해 생활도로 공동체로 지정이 됐는데 그와 같이 아닌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법률이 시행이 되면 지자체가 지역 서비스 공동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 없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발을 또 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ICT 교육을 위한 별도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와 같은 방식 그리고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잘 작동이 되면 우리 농촌 지역에 그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만든 유의 공간이 많다고 비농업계가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농촌의 마을 만들기 사업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사업의 의미는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상당수가 미이용 혹은 저이용되는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 서비스 공동체, 생활돌봄 이런 공동체가 그러한 미이용 공동체를 거점으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유휴공간 활용 방안까지도 연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자치도의 읍면 생생마을 관리소 사례를 놓고 보면 읍면마다 지역 공동체 미이용, 저이용 시설을 이들 공동체가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걸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부와 자치단체가 이런 농촌사회 서비스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맺으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법률은 이렇게 정부와 정부끼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끼리만 협약을 명시를 했는데 차제에 지역에 있는 이런 조직과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이만큼이 필요하니 여러분들은 이만큼을 해주세요. 그것에 필요한 경비는 이만큼을 드릴 테니 더 잘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인센티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농림업 그 성과보상 사업에 대한 법률도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기회가 열렸다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을 하면 법률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학습하고 두 번째로 그거에 따라서 행정과 민간과 여러 활동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서 내년부터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그리고 이것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니까 지원기관의 역할과 준비를 잘할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에 이미 정책이 없어도 우리가 목마름을 스스로 느끼면서 우리가 해왔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장 조직, 현장 주민들과 함께 대응 역량을 준비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이미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농촌 활력가와 함께 또 우리 최재형 국장님께서 강조하셔서 공무원,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학습회도 했어요. 그 다음에 14개 시군 중간 지원조직 활동가들 다 모아서 이 내용을 그때 우리 저기 오셨죠 센터장님 그때 같이 학습도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전북도 농촌활력가의 정행량 팀장님, 두화성 주무관님, 정치영 박사님이 아주 애써주고 계시는데 행정의 이런 적극성, 현장의 또 적극성이 잘 맞물려서 앞으로 전북자치도가 이 새롭게 두 법률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모델로 우리가 우뚝 서기를 희망합니다. 시간 때문에 많이 생략한 점 깊은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황영모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주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오은미 의원님 진행으로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과 같이 하신 황영모 박사님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자분들께서도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네. 마이크 좀 올릴게요. 좀 춥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하여튼 오늘 정말 이렇게 바쁘시고 또 우리 농민들은 특히 익산은 수해 지역에서 피해 지금 당하신 농민들도 계시는데 오늘 또 할 일도 많으실 텐데 또 가신다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양하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 좋은 내용이다. 오고 싶다 하는데 또 일정이 안 되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만큼 농촌에 대한 농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농촌이 먼저 이제 심각하게 인구 감소되고 또 지역 소멸 위기가 이제 계속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오고 또 거기에다가 또 기후 재난까지 겹쳐서 정말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곡소리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완전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사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또 이걸 제도화해서 뭔가 하나를 좀 그런 소멸을 막고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내용들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 그러면 한 번, 두 번 갖고는 되지 않는다 해서 저희 이제 전남에 또 저기 박형대 농위원이랑 또 여러 연구소랑 저랑 해서 이걸 올 한 해 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토로해서 그 현실적인 대안들을 좀 마련해보고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전남도의회에서 첫 번째 토론회를 가졌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토론회입니다. 앞으로 또 토론회를 더 좋은 집중해서 그래서 좀 결론까지 가려면 더 토론회가 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끝까지 관심 갖고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30분 정말 짧네요. 거의 2시간 이상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발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30분간 좀 축약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헷갈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법률이 있었지만 아직 사실 저도 와닿지 않는 이런 법률이 있었구나 생겼구나 하는 것도 좀 아직은 이제 좀 어색하고 낯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차피 법이라는 건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기 또 나름인 것 같아서 이런 법률들을 잘 우리 현실에 맞게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가 또 우리의 숙제인 것 같고 우리 또 주제와도 또 마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충분하게 좀 오늘 오신 분들 이제 말씀도 좀 하시려면 한 분당 한 10분씩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또 아껴두지 마시고 해주시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처음으로 여기 그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형대 의원님 먼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은영 교수님, 최재용 국장님, 강영석 시장님 이런 순서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형대 저 아시죠? 전남도 의원이신데 농민수당을 처음에 이렇게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걸 전국화하고 이걸 지금 법률화 이제 하기까지 지금 국회로 이제 계속 국회에서 이거 법률로 국가가 책임지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데 정책 통의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형대 의원님 첫 번째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전남 장흥 지역구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전남 도의회에서 농촌 지역사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차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차 토론인데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을 오늘 황영구 박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이런 정도의 발제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광주, 전남, 전북 포함해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준비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오늘 또 여성 농민운동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농민운동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농민운동가들과 사회복지운동가들이 함께 하는 자리라서 더욱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 농촌사회 위기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농촌공간 지구조화 문제하고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문제로 넘어왔는가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 사람들 또는 농촌에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에게 왜 살고 싶냐 그러면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농촌은 생태 환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이웃과 함께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오히려 도시보다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평가받게 합니다. 생태 환경이 살아있다? 아니다. 오히려 혐오시설이 곳곳에 들어와가지고 도시보다 더 환경이 안 좋다. 그 주변에 축사 있고 이래가지고 악취 때문에 너무 힘들다. 괜히 이사 왔다. 그리고 또 옆집에서 무단으로 쓰레기 태워버리니까 너무 힘들다. 오히려 도시가 더 깨끗하고 살기 좋다. 농촌 생태환경 좋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봄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서로 정이 넘치는 이런 마을 공동체 이것은 옛 이야기다. 오히려 도시가 훨씬 더 노인복지 프로그램도 많고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농촌이 오히려 더 외롭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정말 농촌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태 환경과 저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돌봄 복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농촌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장점, 다른 데에 비해서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유리한 지점 이런 걸 놓쳐버렸습니다. 사실은 도시의 그런 팽창으로 인해서 농촌 사회가 이렇게 많이 파괴가 돼버렸고 이것을 회복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이 파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서야 이것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 농촌공간 재구조화라든지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대두된 부분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발생이 된 겁니다. 그 법률이. 첫째는 난개발입니다. 농촌 사회가 도시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농촌은 계획이 없다 보니까 난개발이 된다. 이걸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도시같이 우리도 계획 있는 이런 농촌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느닷없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농촌 협약사업이 있었어요. 그 전에요. 대표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중심거점사업, 기초거점 활성화 사업 이런 게 있었어요.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하시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 해가지고 시군당 100억에서 200억씩 떨어진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 사업을 해가지고 장흥읍에 인도 보도블록 깔고 힐링 테라피 건물 하나 지었습니다. 보통 이런 식 기초거점 몇 단위는 어떤 문화관 하나 짓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게 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은 맹점이 뭐냐면은 주민들 간에 협약을 해서 주민들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핵심이 뭐냐면 상향식입니다. 주민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결정한 것을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이 법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농촌협약사업에서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농민들 스스로, 농촌사회 주민들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지지 못한 한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의해서 내년까지 전부 각 시군별로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7개 특화지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7개 특화지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농촌 주민들을 모르니까 지원기간을 설정이 돼 있거든요. 지원기간이 어디냐면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촌공간 협약사업의 지원기간도 농어촌공사였어요. 농어촌공사, 우리 주민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농어촌공사에서 제시하는 방안대로 할 수 없이 내년도 계획서 제출할 겁니다. 시군에서. 주민들도 모르는 계획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크고 주민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큰 겁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법률이지만은 이 법률을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황영문 박사님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법률에 대한 이해, 이걸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게 상당히 아직은 불명확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주민들은 더더욱 모르죠. 그래서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주민 역량을 강화한 겁니다.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고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우리 사회, 우리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일지 이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과정이기도 하고 학습의 장이기도 하고 이게 결부돼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지원기간, 농어촌공사가 그려주는 방안대로 아마 선택해서 시군은 계획서 제출하고 도는 심의해서 처리해주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데 좀 더 많은 힘을 써야 한다. 그래서 전남 도의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원 기간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민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게끔 설명해주고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걸 지원해주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법률적으로 근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필요하면 저래라도 뒷받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게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도 사실은 주민 역량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지역사회의 돌봄을 스스로 만들어가자 이런 차원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돌봄 복지가 자칫하면 선심성 행정, 또 선의에 의존하는, 즉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형태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돌봄에 있어서도 저는 전라북도도 사례가 있는데 전남은 뭐가 있냐면 복지기동대라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거든요. 사실 지역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것들이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제도화되지 않은 게 많이 있어요. 선의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고
선심성으로 지자체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제도적인 틀로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이 법률을 이용해서 한다면 상당히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모아질 수 있는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은 농촌 사회가 그동안 가졌던 우위가 있었습니다. 비교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었던 것들, 정말 공기 좋다, 자연이 살아있다, 사람이 좋다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이것만이 저는 농촌 사회의 지역 사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참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외에 농촌 경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환경과 돌봄복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농민운동가들과 사회복지 운동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방향을 만들어간다면 좀 더 이렇게 희망을 좀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또 뒤에 보니까 우리 도연매 황양택 의장님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송미호 전북연합 도연농 전북연합 회장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에 농촌 하면 그래도 뭔가 인정도 있고 공동체가 살아있고 또 환경도 좋고 했는데 이미 이제 이게 다 파괴된 지 오래죠. 사실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뒤늦게 아까 이제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 법률이라든지 또 재구조화 이 문제의 법률을 제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예전에 보면 우리 농어촌공사에다가 이런 걸 맡기는 것이 전에 보면 종합개발 사업도 있었고 또 마을 만들기 이런 거 하면서 오히려 더 농촌이 이제 비폐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 그래서 밑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협의하고 또 그런 토론들이 어떤 민주 시민들의 역량들을 강화하는 속에서 이게 나와서 뭔가 농촌이 재구조화가 되어야지 지금같이 하게 되면 또 다른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이제 생활돌봄, 이게 사회 서비스 이런 문제도 어떤 이제 선심성, 어떤 선의 이것이 되어서 안 되고 구조화, 제도화 되어야 된다는 거. 네,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우리 김윤영 교수님께서 다음 토론을 이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어린 때는 양가 부모님께서 농촌 출신이셔서 나는 농촌의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대학 가면서부터 농촌 삶을 좀 제가 떨어지게 됐었는데요. 이제 여기 농민분들도 계시고 현장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어떤 말씀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농촌 연구는 2019년도에 4차 농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책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5차 지금 하고 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5차는 이제 제가 심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위원회 계속 있으면서 특히 2019년도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그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복지 사업을 할 때 일정 예산 이상이면 사회부장위원회 신설 변경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주로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기본소득으로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용어나 개념들이 좀 굉장히 산재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심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좀 됐는데 제가 농촌을 잘 그래도 실제 현장에 사시는 분들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방학 때 27개 기간 평가 컨설팅을 하면서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군 지역에 한 두세 군데 돌면서 또 관광지도 같이 돌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오면서 제가 미륵사지랑 이쪽을 관통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앙에서 이미
여러 가지 시행하는 법률과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좀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법률이 지금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사회적 농장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도 법안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더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한정돼서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법안을 보니까 문구가 사실 이제 법률은 다 좋은 이야기들이 있죠. 사실 직접 어떻게 전달체계가 이걸 제대로 실행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고 정말 이게 효과가 저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아웃컴 지표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법률의 시행 초기인데 저는 이제 법안의 문구들이 보면 할 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누가 또 다른 분이 또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뭐 34페이지 그 발제문 보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을 지정할 수 있음, 전국 지원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기부금품 접수 및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법률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고, 물론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대하게 시작해서 나중에 must 해야 된다. 원래 대체적으로 다른 강제적인 법률안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농촌의 지역 현실이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도 느끼지만 지역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조금 법률이 그런 면이 있어서 시작하는 측면에서 어쨌든 스타트를 저는 끊었다고 생각하고, 법안 대표 발의하시는 분도 전남의 박모 의원님이셨는데 혹시 지금 토론하시는 분이세요? 대표 발의하시는 분 전남 보훈 쪽 의원님이셨고, 그렇죠? 네. 아무튼 시작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제공 주체를 보면은 지역 서비스 공동체하고 사회적 농장인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사회 분야 계획이나 제가 이제 지역사회 투자사회 서비스도 지금 도청을 돌면서 평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농업이 지금 거의 좀 많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분야 계획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이슈 정도, 이제 지역 인구 감소에 더불어서 지역 소멸 이슈 지역에 어떻게 광역 지자체에서 이걸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농어촌 지역, 법률에 입각하면 농촌 지역이라고 하면 농산, 어촌까지 다 포함하는 거 맞죠? 법률에서는. 어쨌든 농촌 지역이라 했을 때 산간 지역, 어촌 지역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주체가 지금 서비스 제공 주체고, 또 자세히 보면은 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인단체하고 또 특화 공동체라고 해서 법인단체가 아닌데 5인 이상이면 또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다라고 또 돼 있더라고요. 5인 이상에. 그래서 이제 이 제정안에 보면은 이제 전국 지원 기관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지역위원회하고 지역 지원 기관을 각각 또 지정할 수 있다고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법적 근거를 초기에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얼마나 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국 지원 기관하고 지역위원회하고 지역 지원 기관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는 제가 오랜 시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든가 지역사회 투자사회 서비스라든가 분단위 협의체라든가 협의회를 오랜 시간 지켜봤을 때 이 기관이나 이런 단체에 어떤 분이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네트워크하느냐에 따라서 이 리더십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나요. 지역별로. 사실 이렇게 속된 말로 이제 저희가 혼자 하드캐리 한다고 그러죠. 손흥민 선수가 혼자 원톱으로 이강인 손흥민이 하드캐리해서 겨우 4강까지 끌고 갔지만 이제 시스템상에서 붕괴되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드캐리하는 분들이
계시는 지역, 아까 홍보함장 말씀하셨는데요.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리더십의 차이가 다른 도시 지역에 비해서 굉장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제가 오랜 시간 좀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농민 단체에 계신 분들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법률과 지역사회 보장계획,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보장계획, 광역지자체 국무총리 산하 그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입각해서 지금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이 중에 핵심적인 하나가 지역 소멸 이슈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역에서 복지를 이런 농촌적 복지, 농촌적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습니다. 잘하는 지역도 몇 개 있는데 제가 다음에 시간대를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책임 너그로 했는데 복지 정책과에서 지역 복지 정책과에서 했었어요. 네, 복지 기획 정책과에서 하고 지역 복지도 아니고 농림부도 아니고 지역 복지 정책과에서 제 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5차가 지금 제가 그 착수 심의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시작됐고요.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4년마다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표본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한 1200개 지역인데 저는 그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북에 있는 샘플 1200개 가지고 비교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체계적으로 하려면 각 시군 단위에서 샘플링 최소 학생이 계시겠지만 최소 샘플링 500케이스 이상 뽑아야 좀 유의미한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제5차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 중점 방안 지금 또 그런 여성 농업인에 대한 기본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역 자율 투자 사회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대신 지역사회 분양 계획하고 지투 사업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기대하는 게 이런 농촌 사회 서비스의 기본 계획이 발의가 되면 전북이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북이 잘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고요. 복지가 저희가 새만금 때문에 약간 오명이 있지만 사실은 뭐 새만금도 사실 지역 언론에서는 3개월 전부터 계속 컴플레인 했었죠. 이게 준비되고 있는 거 맞는지. 지역 출신 의원님께서 여가부 장관께도 그 전부터 계속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중앙과의 매칭이 안 되고 결국 사고 터지니까 이제 또 전북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뭐 이런 경우 여러분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사회서비스 법안이 통과되면 전북에서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제가 이번 현장을 돌면서도 리더십 있는 분들 많이 만났고요. 충분히 저는 그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계획들 다 시행되고 있고 사실 지금 농촌 사회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긴 하지만 비슷한 법률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정책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노인돌봄도 그렇고 여기 뭐 국장님이랑 다 계시지만 돌봄 서비스 체계도 하나로 일반화된 게 아니라 전부 여러 부서에서 따로따로 지금 농촌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로 일반화된 기획부서가 없고 이렇게 지금 다 따로따로 이렇게 또 농림부에서 또 주도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복지부에서 주도하는 농촌 사회서비스, 농촌 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혀 이 부서 간의 통합과 협업 이게 관료분들 계시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복지과, 복지정책과, 농림부 다 따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더 토론하고 싶은 주제는 더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왜 3년 주기에 계획 수립을 했었을까? 다른 건 4년 주기인데 그리고 이 계획의 주기하고 다른 기본 계획과의 어떤 그 주기적으로 사이클이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삶의 질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또 조사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법률이 통과됐는데 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는 중앙에서 뭐 인프라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을 뭐 이렇게 먼저 주기보다는 공동체를 잘 조성해서 잘하면 사업을 좀 서포트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의 의미가 뭔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예산 규모와 조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도의회 의원님들이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제가 이번에 27개 지역을 다 돌면서 완전히 자연환경도 다르고 김제평양, 왕경평야고 동진강도 있고 소백산맥, 서쪽에는 또 소백산맥, 도류산 이런 지역이 있고 전북의 자연환경도 일괄적으로 심하고 전북은 역사적으로 그 김제평야, 만경평야 이런 지평선이 보이는 평야가 있잖아요. 농촌과 이게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자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농촌의 어떤 중심이 되었고 이번 법률도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흩어진 이런 법률과 기본 계획들이 어떻게 공동체와 지자체 또 중앙정부까지 협업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위에서 내려지는 대로 하기보다는 사실 중앙에서도 제가 이게 사회부장위원회나 여러 가지 그 지표 저희 뭐 경기도나 충남에서도 농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 중앙복지부 뭐 과장이나 국장님도 지역에서 약간 지표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사업 같은 걸 제안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는 중앙의 지침은 무언가 이렇게 이제 미스매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전북의 역량이라면 충분히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전남하고도 잘 협업해서 그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있긴 한데 이게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정부에서도 중앙에서도 많은 이제 법률 또 있고 또 시행 계획도 있지만 이게 사실 강제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 또 이것이 일관되지 않고만 형식에 치우친 점, 또 지역마다 또 많은 특색과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좀 제대로 좀 지역에 맞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결국 또 부서 간, 부처 간, 또 어떤 기관 간, 또 단체 간의 어떤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이신 것 같고, 이게 전북이 나름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체계들은 지금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이제 갖추어져 있는데, 이게 좀 그 중심이 이제 전북에서부터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신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보면 너무 중구난방, 이게 저기 막 부처별의 또 제도, 계획들도 막 있고 한데, 이런 게 흩어진 이런 계획들이 좀 사람들이 잘 모아져서 좀 세계적으로 좀 이게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또 그 가닥을 잡아주는 거, 또 오히려 그런 것을 제대로 우리 밑에서부터 토론해서 또 위로 올려서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려우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런 역할을 또 우리 교수님께서 또 해주시려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 그 토론을 다른 분을 계속 그 불러드리는 것보다 이분들이 계속 가면서 그 결과를 함께 도출하고 하는 것도 이제 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재훈 국장님, 네, 토론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토론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사탕 관련된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알아야 명장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국장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알아야 될 좋은 지식이 많고 깊이가 있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농촌공간재구조화 재생법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기 전에 부분부분 몇 차례 보고 읽고 했지만 이게 선뜻 와닿지 않는 거죠. 아마 제가 이럴진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도대체 오늘 뭔 말하는 거야?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한국말이지만 이게 이해되지 않는, 들리지 않는, 들리지 않는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황영호 박사님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농번기 공동식도 하고 또 지역 서비스라고 차원에서 이제 생생마을 관리소라고 해서 이제 오늘 10개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서비스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왜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해야 되는지
정부가 지자체 행정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고 또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농촌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저희 아이도 농촌 갔더니 왜 여기는 편의점이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래서 생각 느꼈습니다. 편의점도 농촌에 꼭 필요한 어떤 공공재이구나 이제는 그렇게 느꼈는데 하여튼 행정이 하는 일들 또 일반 이제 뭐 민간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해주는 일 말고도 우리 농촌에서는 이제 필요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하는 것을 갖다가 아마 사회 서비스라고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이렇게 농촌경제 사회 서비스법, 농촌공간재생법 이것이 이제 하나는 약간 뭐 소프트웨어적인 것 같고 하나는 뭐 뭔가를 만드는 하드웨어적인 것 같았는데 두 개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걸 이렇게 알게 된 점에 저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 더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구나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상에서 저희가 이제 농촌의 어떤 생활도를 위해서 어떤 뭐 교육도 필요하고 인력 양성도 필요할 텐데 김제 백구에 현재 지어지고 있는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농민교육원 지금으로 말하는 농식품 인력 개발원 바로 안에 울타리 안에 짓고 있고 이것이 이제 내년 뭐 여름 넘어가면 이제 완공될 거면 25% 진행되고 있는데 요 기관이 하는 일이 이렇게 이제 농촌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개인도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어떤 단체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교육하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공간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것도 되게 어렵죠. 농촌 공간에 대한 기본 계획, 시행 계획 하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예를 들면 이제 순창이라고 하죠. 이걸 보험이 나왔었으니까 순창이라고 하면 순창 안에서도 여러 개의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순창 읍이 있지만 말고도 그쪽 계통에서 약간 좀 어떤 거점 역할을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을 보러 오더라도 같은 면이지만 옆에 면에 가서 장을 보는 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민들의 생활을 쭉 살펴보면 순창 읍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읍권역 말고도 어떤 면 지역 중에서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면에서 다른 면에서 금연으로 가는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도 하나의 생활권이고 순창 읍도 하나의 생활권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것들의 어떤 편리성을 높여주는 것이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농촌공간 어떤 재구조화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것들을 위한 어떤 교통, 그것들을 위한 여러 어떤 시설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계획 없이 뭐 공모사업 태워가지고 농수품부가 300억씩 줄 테니까 농촌 협약을 통해가지고 하자 해서 했던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띄엄띄엄 해오던 걸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자. 10년 단위 계획도 수립하고 5년 단위에 또 시행 계획도 수립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갖다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올해 우리 순창을 포함해가지고 4개 시군은 이제 본예산에 이미 반영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 추경을 통해서 또 내년도에 까지 해가지고 나머지 9개 시군이 전주 말고 14개 시군이 전주 말고 13개 시군이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에서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올해 가을 10월 정도 안에는 시군이 하는 어떤 그런 기본계획을 좀 도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문도 해주고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이 필요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기관에서 그 기관을 위탁해서 시군이 하는 그런 어떤 기본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상에서 박형대 의원님께서
그 주민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결국은 그것이 사정한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들은 결국 사람의 문제 같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 조금 더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지금 이 농촌경제사회 서비스법, 뭐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대해서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정확히 모르는 분이 많이 있을 거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저 중간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시군에도 여러 가지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활동가들 있죠. 그런 분들이 먼저 그런 분들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박형대 의원님이 강조해 주신 주민을 포함한 그 아까 행정에 있는 사람들, 중간 조직에 있는 사람들, 활동가들에 대한 이러던 어떤 이 법이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이 법을 통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저희가 행정에서도 마련하고 또 내년도에 지어질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조해 나가도록 해낼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이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은 다 이미 뭐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과정상에서 제가 이제 느끼고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은 야 이제 좀 내가 뭐 시집을 받건 태어났건 간에 그 마을에서 살다가 생의 마지막을 그 마을에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인생의 로망을 꼭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돈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지난 대운면에 가니까 마을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을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좋다. 그러면 우리 좀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좀 도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하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이라는 것도 너무 종류가 많아서 우리 농촌활력과에 우리 농업부서도 있지만 그 사회복지 그다음에 이제 의료를 하는 그 복지 의료 쪽 의료를 하는 사회복지국이죠.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부서도 좀 같이 얘기를 해야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마침 우리 김유영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농촌의 어떤 좀 이렇게 그런 마을을 하나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에 관련된 저희 같은 부서, 그다음에 의료와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만나고 또 그런 활동가가 만나고 그것을 또 옆에서 또 서비스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이 만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의 좀 제대로 된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쫓겨나지 않는다면 제가 있는 동안에 하나 정도의 어떤 그 샘플 마을은 꼭 한번 어떤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건 이제 그 황영보 박사님께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농촌 소활 서비스와 관련돼서 결국은 이제 돌고 돌면 돈일 것도 같아요. 모든 어떤 간에 뭐 행정이 됐던 활동가가 됐던 움직이려면 그걸 돈인데 뭐 행정이 돈을 뭐 하여튼 뭐 수조원 수천억 쏟아 부으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렇게 이제 어떤 예산의 어떤 제약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여러 농촌 생활의 돌봄의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렇게 좀 지속 가능하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결국 이제 재원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 서비스 공간 재구조화라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물론 이제 더 깊이 있게 이제 공부도 같이 해야 되지만 국장님께서도 그래서 좀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주민 역량을 더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앞에서 끌어가고 결국 집행하는
그 몫은 이제 행정이고 또 여기 또 그동안 또 14개 우리 시군의 그 활동가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이미 뭐 벌써 1차 교육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활동가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약간 사회복지 또 의료 뭐 다양하게 이런 분들이 어느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는 하나의 어떤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또 이제 돈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확보하고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일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 뭐 토론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좀 도출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행정의 어떤 또 여기 계신 많은 이제 공무원들이 또 오늘 참여하셨었는데 이게 뭐 내 분야가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가 아니라 또 이게 담당하고 그 부서에서 또 이제 다른 부서로 가시게 되더라도 또 오늘의 이런 어떤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늘 좀 상기하셔서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늘 이런 부분에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토론으로 우리 강영석 실장님께서 그동안 이제 현장에서 다양하게 또 농촌 문제와 연결되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좀 실질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강영석 실장님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한국 소개받은 전국특별자치구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정책실장 강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용이 아주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적당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맡고 있는 일이 이제 이런 농촌 활동가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을 이제 만날 일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야기하다 보면 뭐 지역 소멸이라든지 인구 감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면서도 지역민들이 과연 그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순창 이제 마을에 가면 할머니들은 10년 전 할머니들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것을 좀 사다 달라 하면 사다 드리고 또 편하게 이제 자식들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할머니들 모셔놓고 이게 농촌 마을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온당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역 소멸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선이 내부의 시선인지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시선인지 외부의 시선인지 헷갈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미 그 대안을 농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단순히 농촌이 소멸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회는 농촌의 어떤 공동체성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시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게 어쩌면 대안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뭐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좀 담았고요. 에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관련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는 이제 농촌 생활 돌봄하고 농촌 공간계획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먼저 현실 인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농촌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저도 2011년도에 순창을 기총을 해서 지역 그 어르신들이 쌀, 된장, 고추장, 김치를 다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공동체성이 훨씬 더 농촌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피부로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농촌의 돌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한축으로는 경제적인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처럼 곳간에서 임신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곳간이 비어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제 새롭게 이제 법이 이제 제정이 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서
단순히 사회 서비스만 이야기하지 않고 경제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고무적이고 참 이렇게 완전성을 갖춘 법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황영호 박사님께서 발제도 해주셨지만 시장이 좀 실패한 측면들이 있어요. 시장이 부재하다라고 표현도 하셨는데 아무리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죠. 민간에서는 이윤이 나야지 형성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실패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비스의 필요는 농촌 지역에는 있었는데 주로 누가 담당했냐 하면 공공 부조 방식으로 행정 서비스가 주로 많이 담당을 했죠. 근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서비스들 속에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정부 간다고 6개월, 1년 동안 자식들 오길 기다리고 있는 이 서비스는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그간에 해왔던 방식은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또 행정 부서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 주체들 간의 연대 방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지역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지금의 이 현상을 낳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혁신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법 제정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문제하고 서비스 문제와 같이 결합했다라는 게 대단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지역에 필요한 필요들을 지역민들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주민자치라든지 지역 통합벌금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된 부분이라고 해서 저는 이 법이 대단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부각되는 이슈가 어떤 거냐면 지역민들이 지역민들을 돌보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지역민들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까? 결국 서비스 공동체를 어떻게 육성할 건가에 대한 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지역 공동체 또는 특화 공동체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지역 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정을 받으면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지만 특화 공동체 같은 경우는 행정적 지역, 교육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지역 서비스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 주민이 있으면 조금 더 구성이 쉬운 특화 공동체 형식 그리고 특화 공동체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그리고 그 지역 공동체들이 좀 더 자립화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주체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단계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시군마다 이제 정책 발굴을 심의를 위한 지역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복지 중심이었던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비슷한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기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 기관도 들어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농촌 활력 사업이라든지 농촌 개발 사업 어떤 담당자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기관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지역민들이 제공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일자리든 일거리를 얻을 수 있는 방식 이걸로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라북도 전북특별 자치도였던 실행의 방안이라고 저는 이제 좀 적긴 했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런 서비스들을 막 하고 또 저희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에 농촌 활동가들이 다 있지만 늘 부족해요 사람이. 결국은 제공해야 되는데 누가 제공할 건가. 근데 그간의 농촌 사업들을 보면 하드웨어, 건물 짓고 막 하다가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도 들어가고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은 휴머니어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할 사람들이 늘 부족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측면에서 농촌 활동가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조금 더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 참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협력이 잘 안 돼요. 뭘 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어떤 집중화하고 좀 직접화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만들고 로드맵 속에서 어떤 기관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결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북형 서비스 공동체 발굴 육성 프로세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남의 어떤 고민 지점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서비스 공동체를 처음에 발굴 육성하는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육성된 찾아진 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건가라고 하는 공동체 지원 단계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안정화 지원 단계, 이렇게 좀 단계별로 지원할 어떤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전북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생생마을관리소라고 하는 읍면 거점 사회 서비스 거점 시설 그 기관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들이 지금은 이제 2년 정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사하게 아까 농촌 그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지원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년을 잡고 있거든요. 5년을 잡은 이유는 사실은 있습니다. 조직을 좀 갖추는데 1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 하고 말면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면 이거는 예산 낭비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장기적으로 읍면 단위의 어떤 사회서비스 거점 시설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좀 더 재정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농촌 공간계획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을 단위 사업보다는 읍면이나 거점 단위의 지원 사업들로 많이 옮겨봤어요. 그렇다면 제기되는 문제가 사실 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농식품부 전체 이제 공간 계획에 있어서도 배우마을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우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돼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교통 문제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역민들이 배우마을에 계신 분들이 이 거점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교통이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방식은 수요응답형 방식. 우리 이렇게 택시 부르듯이 딱 부르면 버스가 와서 지역민들 모시고 가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충남 그 옥천처럼 마을 순환 버스를 따로 만들거나 이런 방식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버스가 여러 가지 뭐 힘들다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뭐 1,000원 택시, 100원 택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찾아가는 방식으로만 한다면 거점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약간 모순이 되는 정책 방향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점 활성화를 위해서 이 거점을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모셔오는 방식도 동시에 좀 고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고민돼야 될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전에 이제 보면 농촌 공간 재구조화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농식품부에서 기본 방침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서 간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현장 체계 개편 이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 대단히 복합적이에요. 아까 생활 서비스도 있고 또 경제 일자리도 있고 복합적인 거죠. 그러면 그런 행정 부서들을 좀 이렇게 통합하는 방식이나 새롭게 재편하는 방식이 선행이 돼야지 이 중간 지역 조직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역에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려사항 부분은 이게 단순히 이제 각 시군마다 보조금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 농촌협약도 좀 아쉬운 부분들 좀 있잖아요. 일반 농상환경 개발 사업을 그냥 묶어놓는 방식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좀 있고요. 그런 걸 위해서는 아까 이제 토론사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민들이 좀 더 이 사업을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향식 프로세스의 효과성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면서 이 공간 제보자법 같은 경우는 주민협정이라든지 주민제한 이런 그 제도 장치를 마련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갈 수 있을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지역민도 잘 모른다면 빅마우스들, 입이 큰 사람들, 특정 어떤 집단이 과잉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주인될 수 있는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진행되다 보면 뭐 직업 선택권 이런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지역민들 간의 어떤 갈등도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은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들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능성 및 대응 부분은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생생마을 관리소를 좀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식,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에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법률은 대단히 좀 많은 그 중간 지원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어떤 변화의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법률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같은 경우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역 지원 기관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있고 공간재구조합법 같은 경우는 농촌공간 기초 지원 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지정을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시군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너무 길게 말씀드렸고요. 정정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활동하시면서 느끼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주제 발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주제 발제를 좀 해주시면서 문제의식 또 대안도 같이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또 이게 우리가 좀 농촌에 대해서 좀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좀 잘 살려나가는 농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잘 좀 들여다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이번에 사회 서비스나 이런 공간 재구조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서비스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농촌 경제 이야기, 그래서 일자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고무적이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경제 부분은 우리 정부가 사실 거의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개인의 시장에 맡기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해 주셨고 결국 이런 것도 이제 주민이 만들어가지 않나.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또 전라북도에 많은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을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하자.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아마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런 법률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방향을 조금 더 또 넓게 좀 좋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이제 구조화, 공간 재구조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재산권 문제라든지 또 지역민들의 갈등, 우리가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그동안 숱하게 겪어왔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가 깨지고 이제 많이 이래왔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하여튼 전국형 서비스 공동체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잘 발굴을 하는 것, 그런 또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계획들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좀 세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걸 정리에 납득하기도 사실 어렵네요. 하여튼 이렇게 네 분께서 그동안 이제 또 많이 고민하셨고 우리 한 박사님이 좀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하고 너무 모자랍니다. 진짜 2시간 좀 더 세세하게 하셔야 될 내용을 측에서 하셨고 네 분 우리 토론자분들도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를 마치면서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또 다양하게 또 농촌에 살면서 직접 또 몸소 경험하시고 또 많은 또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대. 이러면서 이거 제대로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저도 많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법률을 잘 활용하는 거 예술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또 활동가분들도 계시고 또 현장의 농민들도 계시고 우리 또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우리 하고 싶으신 질문이라든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이제 오미영 의원님도 계시고 오연숙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이수진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따 그러면 나중에 전체 좀 듣고 나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양옥 회장님 와 계시는데 저한테 한 말씀씩 부탁드리면 어떨까 하고 저한테 이게 왔습니다. 양옥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많이 가지고 저도 이제 전북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보면은 그동안 제가 이제 전북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많이 했어요. 형터 마을이라고 마을 바꾸고.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농업공사하고 간담회가 있어갖고 그걸 말을 했어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지역도 복지관이 버젓이 있어요. 근데 인구가 소멸적이가지고 이제 행정에서는 뭐 1900, 2000이라고 하지만 실제 상주한 인구는 1000여 명 내외인데 정말 그 학생 수도 거의 뭐 20여 명 이제 그 정도 수준인데 또 무슨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뭐 주민자치위원회를 또 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뭐하고 또 뭔 주민자치 저는 새로 인원을 구성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주민자치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농어촌공사에서 또 한 해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걸 이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 속에서 이제 뭘 원하냐 지역에 말했더니 지금 4개의 면 거점으로 복지관이 있거든요. 차량까지 운행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지자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의원들마다 공약사항이 다 은면동에 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없어요. 또 체육관 시설 얼마 전에 또 부안 백산에도 또 하나 버젓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니까 지역민들한테 이거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 말들은 이제 토호 세력들이죠. 건물이라도 남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남아있는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강영석 이제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하시니까 그 많은 실질적으로 건물들을 다 놔두고 뭘 하고 또 이렇게 여기서 간담회에서 농어촌공사 선생님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 정확히 좀 짚어가지고 이게 우리 국민의 예산이잖아요. 뭐 양곡관리법 예산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난리를 치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복지 수혜 혜택을 줘야지. 이제는 무슨 그러잖아. 이미 하대의가 완벽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 또 뭘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전북도에서도 이제 우리 최재형 국장님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싫은 소리 했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복지라는 것이 직접 복지가 돼야 돼요. 그죠? 내가